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라이브 포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를 비롯해 고용 불안, 또 주요국들의 경제 불균형 등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글로벌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녹록지 않은 환경이 아무래도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에서 답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센 라이브 포럼에선 지금의 상황을 진단해보고요. 해법에 대한 전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 그리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 실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IMF에서 유독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어요. 일본이나 중국과 대비해서 조금 대조적입니다.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데도 네. 1.4%까지 낮췄거든요. 5번 연속입니다. 이거 왜 그런 그렇습니다. 겁니까? 총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IMF는 7월 달에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에서 3.0으로 올렸는데요. 예. 한국은 1.5에서 1.4로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무엇보다 반도체나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수출이 부진하고요. 그다음에 기대했던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반감이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수 부분인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실제로 한국은행이 최근에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전분기 대비 0.6%, 전년 동기비 0.9% 성장을 했는데요. 이는 과거 코로나 시기인 2020년 4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예. 특히 소비와 투자 부분의 감소가 좀 눈에 띄는데요. 지금 소비와 투자가 감소했고 수출도 감소했지만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플러스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성장의 질이 좋지 못한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당분간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하고요. 네. 최근에 저희 기관이 하나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요즘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연초에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5.7% 정도로 평균치가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각 기관의 성장률을 평균해 보면 5.1% 정도가 나옵니다. 0.6%포인트가 떨어진 건데요. 그렇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0.6%포인트가 하락을 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05%포인트 낮아진다는 걸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의 그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트리플 감소가 되고 있고 중국 쪽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계속해서 하향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는 또 악재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대외 리스크도 또 있어요. 미중 간의 그 갈등도 지금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상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하는데. 네.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나아질 게 좀 기대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어때요, 지금 상황은? 예, 통상 환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약간 불확실한 측면이 많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러우 전쟁이나 미군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요. 주요국 모두 자국 중심의 산업 정책을 펼치고 그 공급망 재편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IRA하고 반도체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유는 핵심 원자재법과 탄소 중립 산업법 등을 그다음에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 모두 보조금을 많이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법에서 가드레일 조항을 이용해서 한국이나 대만 등에 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EU는 미국의 IRA에 대응해서 CRMA요? 네. 핵심 원자재법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요.
원자재 같은 것들의 대외 의존을 낮추려는 그렇죠. 그런 지금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지금 서방 기업의 대중국 견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과 함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나서고 있고요. 예.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14개국이 IPEF를 만들어서 최근에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우리끼리 공급망을 잘 하겠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철강이 과잉 공급되면서 중국에 대한 철강 규제도 다른 나라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은 히토류나 핵심 광물의 아주 주도권을 아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히토류에 대한 기술이나 가공 기술, 수출 규제를 확대하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갈륨이나 게르마늄에 대해 수출 통제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첨단 산업에서 자국 중심의 산업 정책, 그다음에 진영 간의 공급망 분절 이런 것들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각국이 서로 관계를 완전히 끊는 디커플링이 아니고 서로 과도한 진영 간 의존을 낮추려는 디리스킹으로 가고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면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전망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 안에서 지금 굉장히 난감한 경우들이 많이 속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판매하려는 시장과 그다음에 저희가 얻고자 하는 원료 광물에서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으로서는 기회 요인도 있지만 리스크 요인도 적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굉장히 기업들의 그 머리가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엇갈리는 부분에서 광물 부분인 거잖아요.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존도가 크고 수출 역시 중국에 대한 대중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좀 바꿔야 된다. 석유 화학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말처럼 또 쉬운 게 아니라고 업계분들은 얘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정부나 업계를 중심으로 수출국 다변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의 내수도 안 좋고 수출도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중국이 작업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새로운 현상이 하나 보이는데요. 저희의 대중국 수출 창구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제3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작년까지 25% 정도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당분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 다변화가 필요한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그나마 수출이 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어디가요? 미국을 비롯한 북미 지역하고요. EU, 그다음에 고유가로 혜택을 보고 있는 중동 지역,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들이 좀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수출을 저희가 적극 늘려서 전체적인 수출 감소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주력 시장인 미국이나 EU 이외에 인구나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아세안 지역,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북미 지역, 그다음에 아프리카 등으로 시장을 좀 넓혀야 됩니다. 지금 2050년 정도가 되면은요, 아세안 국가 여러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에 올라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중국도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과거와 같은 수출 비중을 유지하기는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관리해서 중국과 어느 정도 교역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어느 날 딱 잘라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단순한 시장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김대중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 환경도 변동성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얘기 나오잖아요. 한국 금융을 수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짚어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우리 대한민국은 제조업은 세계 5위 아주 강국입니다. 그다음 GDP는 세계 9위에 많이 올라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원화의 금융 결제율은 한 0.1%밖에 안 됩니다. 원화의 금융 결제율이 한 0.1%니까 세계 30위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화의 금융 결제율은 좀 낮은 대신에 또 우리의 이제 금융 서비스는 굉장히 좀 우수한 편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인터넷 뱅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 1등입니다. 그렇죠. 또 통신 인프라, 전자정부 이런 것이 워낙에 세계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 결제라든지 서비스는 아주 우리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금융 서비스를 해외에 진출하고 성장시키자. 최근에 이제 뭐 제 아는 후배들이 뭐 인도의 뭐 우리은행 지점이라든지 많은 은행 지점이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인도가 세계 인구 1위를 달성했습니다. 중국을 이제 이겼고 향후에 중국의 인구는 지금 14억에서 하나 낳기 운동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한 9억까지 줄어들 겁니다. 그렇지만 인도는 인구가 계속 성장하면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인도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지금 이미 공장에 짓고 있고 삼성도 진출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지금 대부분 주요한 시중은행이 인도에 이미 진출을 해서 지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이 이렇게 인도를 포함해서 신흥국 또 전 세계로 발전된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금융에서도 우리 원화의 경쟁률도 올라가고 또 우리 한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워낙에 지금 그런 퍼센테이지가 적기 때문에 진출을 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좋아질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궁금한 게 지금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워낙에 좋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슈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의 금융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좀 누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람 몸에 이제 피와 같은 존재가 바로 금융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조업은 세계 5위 아주 강국이지만 금융이 그동안 우리가 육성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조업만 육성을 했지 이 금융을 육성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있다. 그렇지만 뭐 우리가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97년도 IMF를 겪으면서 뭐 장기신용은행부터 해서 많은 은행들이 합병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이 금융에도 우수한 인재도 많고 또 정부가 기존의 제조업을 육성했던 것과 같이 이 금융에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육성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 최고의 이제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우리나라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의 경쟁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정부도 이와 같이 이제 금융기관을 더 육성하고 원화의 경쟁률을 좀 올려라. 우리나라에 이러한 우수한 인재들이 금융기관에 더 많이 진출해야 되겠고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는요. 전부 다 금융이 아주 압도적입니다. 지금 IMF에서 국제금융의 결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달러가 한 60% 정도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한 30%, 그다음에 뭐 엔화, 뭐 위안화, 파운드화 이렇게 되는 순서거든요. 이와 같이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통화로서 결제를 하기에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흥국들 몇몇 나라에서 중국의 위안화가 결제를 대신 대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르헨티나도 달러의 지원을 못 받게 되니까 위안화로 자기 부채를 갚았다든지 중국도 이 미국의 작은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나 되기 때문에 원화가 전 세계 결제에서 서비스에 결제되는 비율로 올려야 되겠고 또 정부도 우리가 원화의 결제율도 올릴 뿐만이 아니라 금융 서비스도 확대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원화로서 더 많은 서비스를 받게 좀 도와주자.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은 보급률 세계 1등이고 가장 잘 만드는 나라인데요. 이렇게 우리 금융 결제나 서비스가 좀 취하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제조업과 함께 금융을 육성해야 된다. 지금 최근에 지난달부터 애플이요. 3억 3천만 원까지 예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의 스마트폰의 결제율은 전 세계에서 2위입니다. 비자가 세계 1등의 결제율을 가지고 있고 애플이 세계 2등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에 진출한 애플이 2달 만에 1,000만 건을 결제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도 결제 시장을 포함해서 금융 서비스에
원화의 경쟁력을 올리고 시중에 진출하도록 해야 된다. 저는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검산분리 규정입니다. 예. 애플은 제조업이지만 금융업을 하고 있고 미국은 제너럴 일렉트로닉 같은 소매 금융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디슨의 후손 기업이 GE라는 기업인데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소매 금융업도 하고 미국은 검산분리 자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과 제조업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이 지금 현재 예금 결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삼성이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철저하게 검산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과 금융업을 분리시켜서 절대 진출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이러한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산분리 규정도 좀 손을 봐야 되겠고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 더 우리의 경쟁력을 더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필요성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금융이 수출을 하잖아요. 그럼 수출 기업들에 어느 정도 초점이 맞춰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에 어떤 도움을 좀 더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아주 우리가 금융 경쟁력을 더 가진다 그러면 수출 기업이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대한민국은 2022년 전까지 매년 900조를 수출하고 800조를 수입했습니다. 한국은 매년 100조 원 정도의 흑자가 났었는데요. 이게 작년부터 우리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홍콩을 포함하면 36%입니다. 예. 국가별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의 26%, 미국의 15%, 그다음에 홍콩의 7%, 일본의 6%입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매년 900조를 수출하고 800조를 수입할 만큼 수출 강대국이고 수출 중심 국가인데 이와 같이 우리 원화가 더 많이 결제가 되고 또 한국 금융이 진출한다 그러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제조업은 압도적으로 어제 날짜로 발표됐습니다. 예. 전 세계 가전제품 TV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한국이 1등과 2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TV 시장의 35%를 점유했고 LG전자가 20%를 점유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조업은 세계 수출 1등을 하면서도 금융은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박은 세계 1위로 가장 잘 만드는 나라이지만 선박 금융으로 돈을 버는 나라는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불이 넘고요. 우리가 제주는 곰이 부리고 사람이 돈 버는 거와 똑같다. 우리가 선박을 열심히 만들고 수출은 세계 1등이다. 그렇지만 선박 금융은 룩셈부르크에 다 뺏기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금융도 세계로 진출해야 되겠고 우리가 금융에 대한 경쟁력을 올린다 그러면 수출기업, 현대중공업이 배를 수출하고 그에 대한 서비스도 한국에서 받는다 그러면 제조업과 금융에서 둘 다 우리가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화의 경쟁력도 확실히 그렇게 되면 진짜 상승을 많이 하겠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예. 제가 이제 지난 한 50년간 우리나라 원화의 결제율을 보게 되니까 80% 확률로 상승했습니다. 지금 원화가 오늘 현재 기준 한 1,340원 정도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원화는 1960년도에 1달러에 200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300원이니까 한 거의 뭐 7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 원화는 계속 환율은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달러가 전 세계에서 결제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확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경찰 노릇을 하고 금융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발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계속 우상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원화의 결제율도 올려야 되겠고 한국이 금융에서도 이와 같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도 함께 성장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 또 장 실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끝나면 좀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올해까지만 해도 각종 경제 전망하는 기관들에서 상저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상고하저 아니냐 아니면 상저하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하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최근 우리 경제는 상반기 중에
경기 저점은 지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경기 부진이 아주 조금씩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지출을 많이 늘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자동차 수출이 확대되고 있고요. 반도체 수출 물량도 그동안 마이너스에서 증가세로 좀 전환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상장 기업의 지금 실적치도 조금씩 개선된다는 그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2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6% 전분기 대비로요. 성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분기와 4분기가 0.7%씩만 상승을 해도 1년 연간으로는 1.4% 정도는 달성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대략 한 3% 내외 성장이 가능하고요. 미국과 EU의 성장 경로가 작년보다는 양호한 그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다소 나은 그 모양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이키 로고처럼 아주 완만하게나마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완만한 상조하고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중국의 디플레이션이나 아니면 러우 전쟁으로 최근에 식량 가격이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가 지속이 돼서 경제 펀더멘털이 좀 훼손이 된다면 상조하고가 좀 더 완만해지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외 변수에 그렇다면 심화 정도에 따라서 조금 더 경제 성장률 회복 정도가 낮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상치대로 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가 지금 문제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제 경제 성장을 할 때 수출을 할 때 효자가 반도체였는데 그렇습니다. 계속 안 좋았잖아요. 1, 2분기에. 그리고 이번에 3분기도 별로 안 좋고 이제 9월 1일이면 또 수출입 지표가 나올 텐데 조금 개선될 거라는 얘기는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또 기대는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인 이 문제 안에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약해서 무역과 투자 전략으로 이렇게 제가 두 파트로 나누어서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역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그동안 무역이 한국 경제의 아주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저희 양적 성장의 한계에 저희가 노출이 돼서 그래서 복합 위기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겠지만 고비용 산업 부조, 그다음에 어떤 저희가 창조적인 역량 부재, 그다음에 이제 수출 중소기업 수출이나 서비스 수출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대만과 아세안 같이 저희의 경쟁 상대가 막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상품이 반도체, 뭐 석유화학, 그다음에 뭐 철강, 뭐 그런 품목인데요. 이런 제품이 10대 수출 상품에 낀 지가 벌써 40년이 넘어서 50년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 나라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렇게 하면서 무역 구조로 선진화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저희가 좀 과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상품 무역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 무역이나 금융도 말씀하셨는데요. 서비스 무역이나 디지털 데이터 이동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시 앞으로는 수출을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 기반 상품이나 서비스 쪽으로 저희가 좀 옮겨가야 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뭐 금융도 말씀하셨지만 바이오나 제약, 뭐 항공우주,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그다음에 뭐 IT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저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그런 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상품 위주였던 것들을 좀 벗어나서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최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원전이나 방산이나 플랜트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그런 저희의 그 수출 트렌드를 좀 넓혀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저희의 희망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AI나 디지털 전환을 접목해서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그 두 개의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단기적인 과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요즘 무역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3대 애로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무역 금융하고요. 예. 그다음에 해외 마케팅하고 해외 인증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중소기업들이 어려워하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도 기업들을 많이 도와줄수록 저희 기업들이 좀 더 수출 시장에서 좀 더 힘차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유입이 좀 둔화됐다 이런 네. 얘기들도 있는데 그건 뭐예요? 예, 투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가 인력이 부족하고요. 해외 각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요청하면서 예.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점차 둔화되고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기업의 한국 투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가 최근에는 6배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근데 국내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에만 투자하고 외국인 기업은 한국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만큼 한국의 생산 기반이나 수출 기반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설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규제 개선이나 그다음 투자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산업 단지가 굉장히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입주 업종 제한 문제인데요. 다행히 지난 24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규제 혁신 회의에서 기존 산업 단지에 제조업 이외에 첨단 산업이나 예. 신산업 심지어 서비스업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 업종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매우 긍정적이고 시의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좀 늘려주는 그런 제도를 발표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신성장 산업이나 좀 미래 산업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에너지 절감 사업이나 일반 제조업체에도 아직 그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업종을 좀 확대해서 좀 투자 인센티브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미래 신산업, 예를 들면 R&D 센터나 공공망 핵심 기업이나 스마트 기업, 바이오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것이 어떤 한국의 R&D나 기술이나 고용에 좋은 일자리에 선순환 구조가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용지 변경이나 용도 변경 말씀하시는 게 그 이번에 포스코를 예를 들면은 그 부지에선 철강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2차 전지 쪽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는 그 고유의 산업단지마다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모든 산업이 융복합화가 되면서 그 업종을 판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고요. 기존 산업단지에서는 과거의 잣대만으로 그 업종을 판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 산업단지에 입주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에 기업이 몰리지 않고 인력 고용이 어려워지면서 산업단지가 점차 왜소해지고 위축되는 그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정책이 후행적으로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잡아주는 그런 것들이 뒤늦게라도 지금 시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심각하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번에 저출산 한국의 인구 구조를 보고 한국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실은 이 저출산 고령화는 저희 산업계나 수출업계에서는 대단히 큰 문제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인구 감소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특히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3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357만 명이나 감소할 전망이고요. 그다음에 2070년에는 2020년 대비 생산 가능 인구가 절반 이상으로 감소할 그런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분석에 따르면 생산 가능 인구가 1% 감소할 때마다 경제 성장률이 0.6% 정도 감소한다는 그런 분석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가 34개국에 대해서 중장기 경제 성장치를 예측을 했는데요. 네. 한국은 2060년이 되면 잠재 성장률,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다는 그런 충격적인 분석을 내놨고요. 이것은 34개국 국가 중에 중장기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성장률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은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노동 생산성, 자본 생산성, 그다음에 혁신으로 대변되는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동 생산성과 자본 생산성은 늘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노동 투입 인구가 줄어들고요. 아까 자본도 설비 투자가 국내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저희가 혁신을 통해서 저희의 요소 생산성을 늘려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그다음에 사회적인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개혁, 그다음에 R&D 효율성을 높여서 우리나라가 제도 개선을 해서 혁신을 그만큼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한국의 미래를 좌우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유연함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최근 이제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예. R&D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R&D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히려 R&D 투자 자금을 줄인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그게 매우 시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잣대는 과연 우리나라가 서로 양보하면서 사회적인 대타협으로 연금이나 노동시장 개혁을 이루어내서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어떤 생산 구조와 산업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저희 미래를 좌우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으로서는 요운해 보이고 쉽지 않은 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가야 되겠죠. 그 외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없으니까요. 전혀 대안이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네. 너무 기업한테 떠넘기는 네. 것 같지만 네. 얘기가 나오긴 한데요. 네.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업?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일단 뭐 금융도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제조업에 대한 인식을 저희 기업들이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공급망 위기가 대두되면서 이제 제조업은 더 이상 저부가가치 산업이 아니고요. 예. 국가 경쟁력이나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그렇게 인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이제 디지털과 결합할 경우에는 윤고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그렇게 전환이 될 수 있는데요. 네. 한국은 미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4대 산업 중에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를 갖고 있는 세계 유일의 제조 강국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한국 기업들한테는 위기와 기회 요인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하면서 한국은 중국과 그 경쟁력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로 전기차가 각광받으면서 한국의 배터리 산업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배터리 산업에서 원료 광물을 얻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그만큼 커졌습니다. 또 팬데믹 이후로 한국이 백신을 많이 만들면서 한국의 백신의 제작 능력도 크게 상승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한테는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이 예.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 기회를 잘 살리고 위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세계화가 지속되다가 네. 최근에는 세계화는 끝났다. 탈세계화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국 기업한테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글로벌 시각과 세계 각국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이제 전 세계로부터 투자를 요청받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복 투자가 불가피할 만큼 미국이나 EU나 아세안의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각 시장별로 맞춤형으로 각 시장에 맞는 전략을 저희가 짜야 되기 때문에는 그래서 결국 지역별로 국가별로 이해가 저희 기업에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기업이 글로벌 마인드가 탈세계화 시대에 더욱더 중요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위에도 효율성보다는 각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공급선을 다변화하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대체 불가한 기술력을 보유함으로써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저희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을 기업과 정부가 가지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원 오브 댐보다는 온리 원으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네.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또 금융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도 가만히 지금 손 놓고 있다가는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대한민국의 그런 국격과 금융의 수출도는 정말 너무나도 그 크기가 갭 차이가 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만의 혹은 뭐 금융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수출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저는 뭐 지금 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 우리가 이제 FDI라고 부릅니다. 포린 디렉트 인베스트먼트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공장을 짓고 한국 사람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외국인 이제 간접 투자는 포린 인디렉트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한국의 주식과 채권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출액이 유입액이 4배나 많습니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LG, 현대 주요한 대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짓지 않고 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한국의 법인세 26%입니다. 미국과 OECD 평균 21%입니다. 우리의 경쟁국인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밖에 안 됩니다. 한국과 무려 9%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라 그래도 한국에 투자 말까 한데 미국이 5%나 더 낮은 법인세를 주면서 이렇게 유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야당에서 이 법인세 인하를 해준다 그러면 대기업의 특혜가 된다. 이런 이유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27%에서 26%로 겨우 1% 낮췄다. 저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우리가 미국과 OECD 평균의 법인세를 그 정도 수준을 낮추고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 투자 세액 공제를 해줘야지 미국과 OECD보다 더 높은 법인세를 부여하면서 한국에 투자를 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특히 금융은 그렇습니다. 우리 싱가포르 법인세 17%이고 홍콩이 중국과 합병이 되면서 많은 아시아 본부가 다 이탈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시아 본부의 전부 다 80%를 싱가포르가 유치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금 현재 법인세가 17%이고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식과 관련된 세금, 양도세부터 해서 배당세까지 세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세금을 또 뭐 후내년부터 부과하자 이런 논리까지 벌였습니다. 결론은 정부가 많은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또 성장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둘까, 세금을 더 수입을 늘릴 것이냐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정권 거래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양도세만 20% 부과할 뿐이고 싱가포르는 주식 관련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건권 거래세만 우리와 똑같은 0.2%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 금융본부의 80%가 전부 다 싱가포르에 유치한 바로 그런 이유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제조업은 세계에서 이렇게 5위의 강대국이지만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금융 서비스가 전체 GDP에서 30% 정도 차지합니다. 사람의 몸매에 피와 같은 존재가 이 금융이기 때문에 이 금융을 육성하고 성장시켜야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조업은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석유화, 철강 전부 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수준인데 이 금융은 전부 다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수출 금융에 대해서 육성하고 성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출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진짜 수많은 또 금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융사들한테도 이득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최근에 미래에셋과 뭐 국민은행 주요한 은행들이 발표했습니다. 미래에셋은 우리가 소나타 만대를 수출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이제는 금융을 우리가 수출해야만 우리가 순수하게 제조업의 중심에서 금융을 함께 육성하고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동북아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20년간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홍콩, 상하이 뱅커, 시티뱅커 전부 다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겨버렸습니다. 정부가 금융을 육성하고 동북아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 말만 했지 법인세를 거꾸로 올려버렸고요. 이와 같이 뭐 투자세 공제부터 해서 더 금융을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지 못했다. 저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한번 하러 오려면 전국을 다 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한 금융 공기업들, 대구에 가면 신용보전기금이 있고 부산에 가면 정권거래소, 정권예탁원, 캠코가 부산에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공무원연금이 가 있고 국민연금 1,000조 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금융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전주에 가 있습니다. 사학연금은 나주에 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하고 상담을 하려면 전국을 다 돌아야 되는데 어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금융을 투자하겠느냐. 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금융은 뉴욕과 싱가포르 같이 집중화하고 효율성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요한 공기업들을 지방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다 나눠가지고서는 안 된다.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화, 집중화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학의 목적이 공정성하고 효율성입니다. 일반 제조업들은 지방에 분산되도록 문제가 없지만 이 금융만큼은 너무 분산시키는 것은 한국의 금융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제조업을 수출하고 난 다음에 그 결제를 원화로 받거나 우리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야지 전부 다 미국이나 영국의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제조업으로는 수출만 할 뿐이다. 이렇게 금융 결제를 수출하고 금융 서비스를 해외에 진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요. 어떤 혁신을 좀 저희가 고려를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등이고 예. 스마트폰과 결제된 거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카카오뱅크, 토스, K뱅크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마트폰 중심의 금융 결제 서비스, 또 한국에 있는 주요한 금융기관들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서 해외로 진출하고 성장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구글 시가총액이 한 2,00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IT 플랫폼 기업들 시가총액이 20조에서 40조밖에 안 됩니다. 네. 구글의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고 예.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은행 시가총액 1등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모건 스탠리 비교하면 1, 2%밖에 안 되는 아주 작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제는 금융을 더 규모를 크고 성장을 시키고 싱가포르, 아시아 등으로 진출을 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금융을 더 이상 한국의 우물 안의 개구리로 만들지 말고 아시아, 인도 등으로 진출해서 그 나라의 현실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하게 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1등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 다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IT가 발전된 나라인데 이렇게 우버와 에어비앤비도 금지시켰고 예. 최근에 정부가 비대면 진료도 금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IT 금융과 스마트폰 중심의 결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인도와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아세안은 전 세계로 진출시키자. 이런 것이 가장 좋은 우리가 금융 서비스를 수출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결국에 이제 금융의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런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또 기업들도 다양한 그 롤이 있을 텐데 역할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실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정부가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나와요. 네. 너무 정부 지원만 바라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네. 어떤 지원이 좀 혁신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혁신 산업에서 각국의 어떤 정부와 기업들이 사활을 건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나라 기업이 경쟁국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보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OECD에 따르면 각국의 기업의 이제 보조금 횟수가요. 예. 지난 2018년에는 3,900여 건 정도 됐는데요. 이것이 2년 후인 2020년에는 예. 5,080건으로 대단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래 산업에서 보조금 지급에서 차이가 나면은 산업 입지 매력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이것은 각 국가의 산업 기반이나 수출 기반의 차이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수혜 기업은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요. 최근에 저희 나라도 정부가 조세 제한 특례법을 개정해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최대 25%까지,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투자세 공제를 이제 부여하기로 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임시 투자세 공제가 있는데 그게 올 1년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첨단 산업 전환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기업이 그 수많은 금액을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 보통 외국은 임시 투자 세액 공제가 10년 동안 부여가 가능한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 1년만 부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이 임시 투자 세액 공제가 한 10% 정도 됩니다. 이것을 받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외국과 어느 정도 동등한 수준의 지원이 첨단 산업에서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일단 이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좀 기간을 넓혀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혁신을 위해서는 R&D가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R&D 세제 지원율, 즉 R&D 한 단위당 얼만큼 세금을 감면해 주는지를 OECD에서 한번 나라별로 이렇게 숫자를 냈는데요. 중소기업에 대한 R&D 세제 지원율은 26%로서 예.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중소기업은 14위 정도 됩니다. OECD가 총 36개국인데요. 이제 중소기업은 26%인데 대기업의 R&D 세제 지원율은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37위밖에 안 됩니다. 네. 이 말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국만 유독 R&D 세제 지원율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너무 커서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R&D 효과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성과가 좋은 곳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우대해 주는 곳은 좋은데 이것이 지나친 역차별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R&D 경쟁력을 훼손시켜서 우리나라의 미래 혁신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루빨리 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아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맨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부터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뭐 혁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고 기업들이 잘하는 걸 또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K 콘텐츠를 네. 빼놓을 수가 없어요. 수출에서 뭐 그렇습니다. 강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콘텐츠 얘기가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K 콘텐츠가 잘 가고 있는데 더 잘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어떤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할지 좀 자세히 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은 133억 달러로요. 가전이나 소유 제품보다도 더 수출이 많았습니다. 콘텐츠는 상품보다 부가가치가 더 높고요. 또 콘텐츠 수출은 식품이나 화장품 같이 소비재 수출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앞으로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떠오를 예정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점은 우리나라 수출의 70%가 아시아에 국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절반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지역이나 분야별의 편중성이 있다는 게 약간의 저희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분야별로 저희가 업종별로 회의를 해서 저희가 한번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 진출할 때 각 나라별로 규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현지 법령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정보를 좀 정부나 유관기관이 좀 제공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았고요. 예. 또 게임 중에 모바일 게임 수출이 많다 보니까 업체 간 치킨 게임이라고 그럴까요? 예. 과당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업체별로 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네. 캐릭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규모가 대부분 영세해서 기업 규모를 좀 키우고요. 결국은 로열티 비즈니스가 핵심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캐릭터 산업, 개별 산업 진흥법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 K-팝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애로가 이중과세 방지 그 협약이 상대국에서 되지 않다 보니까요. 출연료에 대해서 양국에서 모두 많은 세금을 떼기 때문에 정부가 해당 국과 이중과세 협약을 좀 맺어달라. 그다음에 음반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3개나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유통 표준 코드, 뮤직 코드, 그다음에 국제 표준 녹음 코드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절차를 좀 간소화해달라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영화나 드라마는 뭐 최근 많이 나왔지만 제작 단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자금력이 풍부한 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업체로부터 제작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식재산권 즉 IP를 해당 OTT 업체가 가져가기 때문에 한국의 제작 업체가 하청기지화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 작품이 성공했을 때 과실을 나누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국내 플랫폼 회사와 국내 제작 업체 간의 협업을 좀 늘려야 되는 것들이 가장 큰 과제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나씩 쪼개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김대중 교수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마지막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나라 원화가 전 세계에서 결제되는 모건 스탠리 지수라고 있습니다. 선진국 지수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9시부터 3시 반까지 정시가 개장된 시간에만 원화 환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싱가포르 같은 도시 국가에서도 환전이 24시간 되면서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 달러가 국제 금융에서 결제되는 수리가 8위까지 올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제조업 이렇게 세계 5위나 되는데 원화 결제율이 세계 30위권이고 0.1%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원화 환전이 24시간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재의 외환 보유고를 더 비축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22% 정도밖에 안 되고 원화 경쟁력이 약하다 보니까 환전되는 시간도 딱 정해진 시간 6시간밖에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위기가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고 수출이 정상화된다면 한국은 또 흑자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더 비축하고 모건 스탠리 금융국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외환 보유고를 비축하고 확대하자. 또한 우리나라가 24시간 환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가 스탠리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제조업만 강하지 금융을 육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력이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선박금융은 제조업은 선박은 세계 1위지만 선박금융은 다 룩셈부르크가 이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박금융도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서 우리가 직접 선박을 수출한 것만큼 대금 결제도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우리가 둘 다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이제 금융을 육성하고 성장시켜야 된다. 제조업과 함께 금융을 성장시켜야만 우리가 완전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3천 불 정도로 신흥국을 벗어나서 선진국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 서비스와 금융을 성장시켜서 우리가 선진국 대결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장상식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 그리고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센 라이브 포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알찬 소식으로 다음 달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